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액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쥐인 서류에는 낯선 병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임장까지 발견된 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병원 기록 좀 보여주세요. 그날 제가 아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 가족의 평화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지난 30년을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올해로 64살이 된 김영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둘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남편은 65 퇴직 후 동네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최근 들어 병원 출입이 잦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셨죠. 우리에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40살에 결혼해서 따로 살고 딸은 37에 미혼으로 회사 다니며 가까이에서 자주 들러줍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은 당연히 남편이셨지만 그 다음은 우리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과 아이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영리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남편을 닮았고요. 결혼할 때도 우리가 전세금을 좀 보태줬는데 그때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아빠,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제가 잘 살아서 꼭 모실 테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지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도 아들은 자주 연락을 했고 특히 남편이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한 뒤로는 더욱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약속도 잘 지키고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말도 진심으로 가득했죠. 그 신뢰의 바탕에는 현실적인 것들도 있었어요. 우리 부부 명의로 된 공동계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문구점의 수입과 우리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온 돈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죠. 통장과 도장은 제가 관리했지만 남편도 당연히 모든 내역을 알고 계셨고 아들도 그 통장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보험 같은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노후를 대비해야죠.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남편의 건강 문제는 당뇨와 고혈압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합병증 우려가 있다며 주치의 선생님께서 꾸준한 관리와 주기적인 검사를 당부하셨죠. 그런데 지난달 정기 검진 결과에서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도 태연하게 괜찮다 약 잘 먹으면 된다 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문구점 일을 도와드린다고 하시는 남편을 모시고 병원에 가시기도 하고 약국에서 약을 사오기도 했죠. 어느 날은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와서 남편과 단둘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식탁에서 말씀하셨어요. 영희 마누라 아들이 자꾸 신경 써주는데 네, 병원 일을 좀 도와달라네. 서류도 복잡하고 내가 가끔 머리가 아파서. 무슨 서류가 그리 복잡해요?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되나요? 제가 묻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남자라서 편할 것 같다. 게다가 요즘 병원 서류라는 게 인터넷으로도 하고 뭐 복잡하다고 걔가 알아서 잘할 거야. 남편의 눈빛은 피로해 보였지만 들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부모를 위해 애쓰는데 무슨 의심을 하겠어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럼 도장이라도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도장은 네가 잘 간수하고 있어라. 아들한테는 내 인감도장만 잠깐 맡겼다. 병원 서류에 몇 군데 날이 날 게 있다고 하더구나. 순간에 제가 관리하던 공동도장이 아니라 남편 개인 인감도장인지 의아했지만 곧이어 생각했습니다. 아마 병원 관련 서류는 본인 인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합리화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 아들이 찾아와 부부 동반 건강검진 상품권을 2장 건네주었습니다. 값비싼 곳이었어요. 엄마, 아빠, 요즘 건강이 걱정이시니까 꼭 받아들이세요.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이게 얼마나 했는데 너 힘들게 살면서. 제가 사양하자 아들은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최근에 작은 투자로 좀 잘 됐거든요.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그 투자라는 게 뭔지 묻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또 아이의 효심을 꺾고 싶지 않아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음이 따뜻해졌죠. 우리 아들은 정말로 잘 자랐구나. 그런데 그 무렵부터 작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계좌 통장에서였어요. 평소처럼 이자를 확인하려고 통장을 펼쳤는데 마지막 거래 내역이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보통은 문구점 수입이 들어오거나 생활비를 인출하면 거래가 생기는데 이상하게도 최근 한 달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죠. 문구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았나 싶어 남편께 여쭤봤습니다. 당신 최근에 가게 수입 통장에 안 넣었어요? 아, 그게 요즘 카드 결제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바로 카드사로 들어가더라. 걱정 마라. 남편의 대답은 다소 흐릿했지만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딸이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이상한 소리를 했죠. 엄마, 우리 오빠 최근에 뭔가 큰일 있나 봐.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단톡방에서 옛날 대화 보다가 몇 달 전에 오빠가 자금 회전이 좀 타이트하다는 둥멀, 좀 처분해야겠다는 둥 하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서 엄마는 기억나세요? 단톡방 대화가 삭제되었다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까? 하지만 딸이 그렇게까지 확신에 차 말하는 걸 보니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딸아, 내가 잘못 본 거 아니니? 아니면 오빠가 농담한 걸 지운 거겠지. 별일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딸은 여전히 의아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럴까요? 이상하네 하고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작은 모순은 남편의 상가에서 터졌습니다. 남편 명의의 작은 상가는 동네 상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세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그 돈은 남편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고 그중 일부는 공동계좌로 넣기도 했죠. 그런데 그달 말상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상해서 남편께 물었더니 이번 달 임대료를 아직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세입자 분이 사정이 있다고 다음 달에 한꺼번에 준다고 하셔. 그런데 관리비는 왜 우리가 내야 하는 거예요? 임대료에서 빼고 주는 거 아니었어요? 글쎄, 아들이 그쪽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세입자 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신가 봐. 한 달만 봐주자고 아들이 또 중간에서 이야기를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제가 대신 내야 했죠. 그런데 고지서를 자세히 본임이나 백이 한 달분이 아니었습니다. 2달째였어요. 왜 남편은 한 달이라고 하셨을까? 아들이 남편께 그렇게 말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남편이 기억을 잘못하신 걸까? 이 모든 작은 의문점들이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을 때야 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매우 진지했어요. 엄마 아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장 상태가 더 악화되어서 조만간 본격적인 요양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빠께 직접 말씀드리면 충격받으실까봐 제가 먼저 엄마께. 아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요양? 그렇게까지 심각해졌다고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주치의 선생님께는 다음 달에 검사해보자고만 하셨는데 제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들은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어요. 그 안에는 요양병원 입원 필요성에 관한 진단, 의견서 비슷한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전문 용어가 가득했고 아래에는 주치의라고 쓰인 분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제가 아빠 검사 결과지를 직접 들고 대학병원 친구한테 좀 더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쪽 전문의 선생님이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아빠 상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취약하대요. 저는 그 종이를 붙들고 멍하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서류 한 장이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작은 이상함들을 단번에 묶어버리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제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들은 더욱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요양 문제도 문제지만 아빠가 그렇게 불편해지시면 문구점 운영은 당연히 힘들어지실 거 아니에요. 수입원이 끊기면 엄마 아빠 생활비나 치료비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경고 신호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어떤 계획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대책을 생각해봤다는 거니? 아빠 건강 걱정은 고맙지만 그런 건 엄마랑 아빠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의 얼굴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엄마 그게 아빠가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일단 큰돈이 필요하잖아요. 보험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셨고. 그리고 지금 사시는 전세집 계약이 내년 초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전세금 마련해야 하고 아들이 하나둘 열거하는 현실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아들이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며 말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건아빠 상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상가라는 단어가 나오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알려준 상가 임대료 미수와 관리비 미납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상가가 지금 새 들어가 있잖아. 무슨 활용을? 그 세입자분이 사실 좀 어려워하셔서 다음 달이면 나가신다네요. 그럼 다시 공실이 되는데 그냥 비워두면 관리비만 나가니까 손해죠. 제가 알아본 건데 그 상가를 담보로 좀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아빠 치료비나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요. 담보. 그 단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조심스러워했던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도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절대 남의 돈을 끌어오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죠. 무슨 소리야? 그건 안 돼. 아빠가 그 상가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세입자가 나간다는 것도 처음 듣는 소리야.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손사래를 치며 달래듯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아빠께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실까봐. 세입자 이야기는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확인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꼭 남의 돈을 빌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정부 지원 사업자금 대출 같은 것도 있어요. 이자를 거의 안 내고 오래 갈 수 있는 그걸로 아빠 치료비를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엄마, 아빠가 좀 더 편하게 지내시면 안 될까 해서 아들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정부 지원 낮은 이자 치료비 마련. 하지만 그 모든 말의 끝에는 항상 제가 알아봤는데 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어요. 그가 혼자서 우리 모르게 이 모든 것을 알아본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일단 그건 둘째 문제고 지금 당장은 아빠 병원 일을 봐야 한다. 그 서류 저는 아들이 가져온 진단 의견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원본을 엄마가 주치의 선생님께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아들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말 순간적인 반응이었어요. 아, 그건 제 친구가 대학병원에서 복사해온 건대 원본은 아마 그 친구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해 볼게요. 아들 그 친구 전화번호라도 엄마에게 알려줄 수 있니? 엄마가 직접 감사 인사도 하고 자세한 내용도 여쭤보고 싶어서. 엄마 그 친구가 바쁜 분이시라서 제가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의 대답은 유연했지만 그 유연함 속에 단호한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진실을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피로해 보이셨지만 아들이 제시한 진단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죠. 요양병원? 나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주치의 선생님은 그냥 약 조절 더 해보자고 하셨다. 남편의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며 저는
아들의 진술과 현실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변명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아들이 그런 서류를 가져왔다고? 그럼 그 친구 전문의가 더 자세히 봐서 그런 거지. 아들이 나 걱정해서 그런 거다. 너무 의심하지 마. 체면을 중시하는 남편은 아들이 자신을 위해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효심을 의심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못마땅해 하시는 눈치였죠. 며칠 후 딸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들은 그날 회사 일로 바쁘다고 연락이 없었어요. 딸은 저와 단둘이 자리를 잡자마자 진지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보셨어요? 화면에는 어떤 부동산 중개업소의 웹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금매라는 타이틀이 붙은 매물 사진이었는데 너무나 낯익은 외관이었습니다. 남편의 상가였어요. 이게 무슨... 엄마 핸드폰으로는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링크를 못 보셨죠? 오빠가 올렸다가 1분 만에 지웠어요. 제가 스크린샷 찍어뒀거든요. 아버지 상가 매매 검토 중이라고 오빠가 썼더라고요. 근데 바로 지워버렸어. 저는 그 스크린샷을 들여다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담보 이야기만 하더니 벌써 매매를 검토 중이라니? 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요즘 연락이 자주 안 돼요. 며느리 언니한테 물어봐도 회사 일이 바쁘다고만 하고 저 오빠 회사 후배에게 슬쩍 물어봤는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고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더라고요. 오빠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회사 문제. 딸의 이야기는 가족 단톡방에서 삭제된 자금 회전이 타이트하다는 메시지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자 공포가 사무치듯 밀려왔어요. 엄마 하나 더 오빠가 작년에 엄마 아빠 명의로 된 공동 계좌에서 큰 금액을 몇 번에 나눠 인출한 적 있어요? 제 친구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오빠가 창구에서 업무 보는 걸 봤대요. 그때는 별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그제야 공동계좌 통장을 찾아 펼쳤습니다. 최근 한 달간 거래 내역이 없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자세히 보지 않았었죠. 인터넷 뱅킹으로 더 이전 내역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년 말 남편이 큰 검사를 받고 입원했던 시기 전후로 3천만 원가량의 금액이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인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히 아들이 투자로 좀 잘 됐다며 건강검진 상품권을 선물하던 때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입원 중이어서 은행에 갈 리가 없었고 저도 그런 큰 인출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저의 중얼거림에 딸이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거 오빠가 아빠 도장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아빠 병원 일 보려고 남편의 인감도장. 아들이 잠시 맡았던 그 도장. 저는 온몸에 혈액이 꽁꽁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짜는 미뤄두지 않고 남편을 모시고 주치의 선생님을 직접 찾아뵀습니다. 아들이 제시한 진단 의견서를 보여드리며 확인을 요청했죠. 의사 선생님은 그 종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문서가 아닙니다. 저희 병원 양식도 아니고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요양병원을 급히 권고할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외래에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더 나은 상황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단호한 답변에 남편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들이 거짓말을 한 거냐?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이미 너무나 명확해져 가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공동계좌의 비대면 거래 한도를 변경하기 위해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상담원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지난주에 임의인감증명서 제출을 통해 비대면 거래 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 처리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김민원 고객님 남편으로 되어 있고요. 남편은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것인데 남편은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죠. 발급을 받으려면 본인의 인감도장이 필수입니다.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어떤 법무사 사무소에서였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맞으신가요? 김빈원
빈원 남편님 부부께서 신청하신 부동산 담보대출 설정 관련 위임장 접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중에 일부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드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모님께서 직접 오시기 어려우시다 해서 연락을 이렇게 드리는데 저는 전화기를 꽉 움켜쥔 채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위임장, 담보대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저를 내리쳤고 끝에서 아들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걸고 무언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법무사 직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들이 유난히 자주 들렸던 그날의 햇살이 이제는 추위로만 느껴졌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걸려온 그 전화는 제가 서 있던 현관 바닥을 무너뜨린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손이 덜덜 떨려서 한참을 제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담보대출, 위임장,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모든 조각을 하나로 끼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도장을 맡았던 일통장에서 사라진 돈상가 매매 링크 가짜 진단서 모든 것이 선을 그리며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느껴졌고 그 그림은 너무나 추악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얘야 지금 시간 되니? 좀 와야겠다. 큰일이 났어. 딸은 직장을 마치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제가 법무사 사무소에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은행에서 확인한 비대면 거래 한도 변경 사실을 말씀드렸죠.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좀 알아봤어요. 오빠 회사 후배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회사에서 정리해고 명단에 오빠 이름이 올라갔다는 소문이. 그래서 제가 은행 친구한테도 부탁해서 오빠 명의로 된 대출이 있는지 은행별로 조회해봤더니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어떡해요? 신용대출만 해도 세 군데에서 1억이 넘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낸 개카드사 연체로 인한 소액대출 신청이었대요. 거절당했다고 엄마 오빠가 정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억. 그 숫자가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이어서 보여준 것은 가족 단톡방의 스크린샷 몇 장이었어요. 아들이 예전에 올렸다가 즉시 삭제한 메시지들의 확장 버전이었죠. 다른 가족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중간중간에 아들의 메시지가 깨진 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금 회전이 안 돼서 미치겠다. 뭘 좀 처분해야 하는데 부모님 상가라도 이번 달 이자도 감당이 안 되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보낸 듯한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단톡방이야. 저와 딸은 서로를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컸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의심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병원 진료를 보러 갔다 오신 길이었죠. 얼굴은 여전히 피로해 보였지만 저희 둘의 심각한 표정을 보시고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아버지. 딸이 먼저 입을 열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오른 지남편의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이미 그 눈빛으로 보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들어와서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것, 통장의 돈가짜 진단서 그리고 방금 전 법무사 사무소와 딸이 조사한 아들의 빚에 대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그럴 리가 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죠. 하지만 딸이 스크린샷과 은행 친구의 증언을 하나씩 보여드릴 때마다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를 통해 공동계좌의 거래 한도를 몰래 올린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남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도장 내 도장을 병원 일 본다고 해서 맡겼는데 그걸로
그걸로 그런 짓을 했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으로 인한 허탈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떴어요. 남편은 저를 힐끔 보시더니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진료는 잘 보셨어요? 네? 왜 목소리가 그래요? 아, 그건 제가 아버지 편의를 봐드리려고 한 건데 설명을 못 드렸네요. 그 법무사 연락은 제가 부동산 재산 정리를 좀 해보려고 알아본 건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서류가 좀 필요해서 위임장 초안을 넘겨준 거예요. 그게 접수되다니 사무실에서 실수한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유난히 차분하고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당황하거나 긴장하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통장은 어떻고? 인감증명서는 또 뭐고? 그리고 그 병원 서류는 대체 뭐냐? 아버지 그거 다 오해예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갈까요? 엄마도 계시죠? 면담이 좋겠네요. 다 같이 마주 앉아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오지 마라.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평소 저희에게 화를 내시는 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깊은 상처에서 우러나온 절절한 외침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오지 마라 말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소파에 내던지듯 두시고는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숨이 가쁘게 몰려오는 소리가 났어요. 저와 딸이 당황하여 다가갔지만 남편은 손을 들어 저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괜찮다. 그냥 잠시만. 그러나 상태는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호흡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당장 119를 눌러야 하나 망설였지만 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엄마 구급차 불러요. 아버지 상태 이상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10여 분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듯 했고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내 가게 절대 못 넘겨. 그것이 남편이 잃은 의식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남편을 들것에 실어 올리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저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온기도 제 몸에 전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혈압도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는 외래 관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이제는 요양병원 입원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그 말이 이제는 가짜가 아닌 냉혹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앞당기게 만든 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의 배신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저와 딸은 밤늦게까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어요. 평소처럼 조용하고 무던한 목소리였지만 오늘따라 그 속에 불안이 스멀스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오늘 오빠가 당황해서 전화했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서요. 제가 좀 알아봐도 될까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너무 지쳐서 그저 나지막이 말했어요. 며느리 너는 정말 모르는 거니? 아들이 한 일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굴함 같은 것도 함께 들리는 것만 같아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정신이 없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쾌차하시길 빌게요. 전화를 끊고 딸을 보니 그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오빠가 올 거예요, 엄마. 딸이 중얼거렸어요. 당장이라도 올 거예요. 변명하려고.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들이 병원 복도 끝에서 허둥지둥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동그랗게 떠 있었죠. 저희 앞에 서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으려는 듯이 몸을 낮추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저는 그저 아버지 병원 일을 돕고 또 우리 집안 재정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려고 그런 생각이었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저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사람의 눈물처럼 보였어요. 평소 그가 어렸을 때 잘못을 하고 저희에게 사과하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제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너무 늦은 감정이었어요. 제 주위에는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본다. 제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잘못된 거니?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것? 아버지 도장으로 위조한 서류? 아니면 아버지 병까지 이용해서 상가를 넘겨받으려 했던 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꼭 갚을게요. 당장은 못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그리고 아버지, 상가는 담보 설정은 아직 안 됐어요. 저 위임장은 그냥 상담 차원에서 법무사 사무소에 접수됐다며? 서류가 미비해서 연락이 왔어. 딸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거짓말 그만해. 다 알고 있어. 네가 회사에서 잘린 겁이지 1억이 넘는 거. 심지어 네 아내도 단톡방에서 조용히 해라고 했던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은 당황이 아니라 일이 탄로난 것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죠. 그래, 알겠어. 다 알아버렸네. 그럼 어쩌려고? 나를 고발할 거야? 아들을 경찰서에 넘기려고? 그의 톤이 확 변했습니다.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요. 엄마 그렇게 하면 뭐가 나아져? 중환자실 문 앞에서 아들의 그 말은 마지막 남은 혈연의 끈을 뚝하고 끊어버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눈에 담긴 교활함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보려 하지 않았을까요? 고발?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한 모든 일의 결과를 네가 받아낼 일이지.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 평온함이 아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결과? 엄마 저 지금 막 다가올 결과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회사는 날 잘났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이자만 갚아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나도 살려고 그런 거였어요. 엄마 아버지나 좀 살게 해주세요 제발. 그는 다시 애원하는 톤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살아야 해 아들아. 네 아버지가 지금 그 문 안에서 살아나오려고 싸우고 있어. 네가 그 터전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우리도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아 병원 밖으로 이끌었고 아들은 그대로 복도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끌려다니는 삶을 끝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과 함께 가장 먼저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을 만나 남편의 위임장 접수권을 정확히 확인했어요. 서류는 아들이 제출했고 위임인 안에는 남편의 인감이 찍혀 있었지만 서명은 필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직원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접수를 보류한 상태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위임장 접수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고 앞으로 남편의 인감과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는 본인 내지 저의 동의 없이는 무효임을 각서로 남겼습니다. 직원분은 이해해 주시며 만일을 대비해 위조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공동계좌에 비대면 거래 한도를 원래대로 복구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SMS 알림을 제 핸드폰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인출된 3천만 원의 대아들의 명의로 된 불법 인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은행에 조사를 의뢰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도장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선을 긋는 일이었죠. 가장 힘든 일은 상가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계신 동안 저는
딸과 함께 상가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공실이라는 아들의 말과는 달리 세입자분은 여전히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몇 달째 임대료를 받아가지 않아 난처해하시는 중이었죠.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니 미납 관리비는 아들이 대신 내기로 하고서도 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세입자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임대료는 제가 직접 받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분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며 아드님이 그런 일을 힘내십시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딸이 옆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와 함께 뛰어다녔어요. 엄마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라는 그녀의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후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의식은 회복되셨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정신적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신 상태였어요. 병실에서 남편은 제 손을 잡으시고 힘없이 물으셨습니다. 영희상가는? 안전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당신이 지키라고 하신 대로 지켰어요. 제 대답에 남편은 눈을 감으시고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에 담긴 안도와 슬픔이 교차하는 것이 느껴졌죠. 그러던 중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그녀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꼭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은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만나기로 했어요.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집 앞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건 알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카드빚을 갚았거든요. 하지만 상가담보나 위조 서류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단톡방에서 조용히 해라고 한 건 그때 오빠가 자꾸 실토할 것처럼 말해서 당황한 나머지 한 말이에요. 그 후로는 오빠가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고 저도 무서워서 묻지 못했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도 살기가 힘들었어요. 오빠 월급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생겼고 매일 채권자 전화에 시달렸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의 사과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너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 하지만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은 너의 선택이었어. 나는 지금 네 오빠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네가 할 일은 내 남편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결정하는 거다. 나는 더 이상 너희 삶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약간의 현금이 들어있었죠. 이건 네 생활비로 쓰려고 마련한 게 아니야. 네가 만약 그 남자와 결별할 마음이 있다면 그때까지 버틸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찾아오지 마. 며느리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며 그녀의 모습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보았어요. 아들의 삶은 이제 그의 몫이었습니다. 가장 큰 대가는 아들 자신에게서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어불능 상태로 치닫자 그는 결국 채권자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우리가 취한 조치들로 인해 더 이상 부모의 재산을 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을 처분해야 했고 며느리와도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딸을 통해 들었을 뿐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퇴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을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집에 데려와 제가 직접 돌보기로 했어요. 딸이 자주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방문 간호 서비스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상가 임대료와 문구점을 정리하며 남은 작은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죠. 병원에서 집에 들어선 남편은 한동안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가게는 문 닫아야겠다. 괜찮아요. 당신 건강이 최고예요. 미안하다, 영희. 내가 너무 믿었어. 저도 그랬어요. 우리 둘 다 그랬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처럼 힘이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서로만. 어느 가을 저녁달이 저녁을 차려오고 우리 셋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식사가 느리셨지만 스스로 숟가락을 드시려 노력하셨죠.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딸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딸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일을 같이 겪으면서 도와준 사람이고요. 부모님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받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 잘 됐다.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식사 후 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 나가 잠시 숨을 고르았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하게 느껴졌어요. 집 아래로는 동네의 평화로운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아들의 집이 있을 법도 했지만 저는 그곳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베란다 문을 열고 다가오셨습니다.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리시더니 함께 저 아래를 바라보셨습니다. 다 지나갔나? 지나가고 있죠. 앞으로는 조용하게 살자. 네, 조용하게 살아요.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여전히 상처와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설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을밤의 평범한 소리일 뿐이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속도로의 조용한 밤을 살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